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숙, 올해 58입니다. 지금은 그저 평범한 시장 통닭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지만 제 젊은 날은 누군가의 주먹 아래서 숨죽여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목수, 어머니는 시장에서 김밥을 팔았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고등학교는 가지 못했고 20살 되던 해부터 공장에 다니며 동생들 학비를 보탰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바느질과 요리를 잘했는데 그게 제 인생의 전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공장 옆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최기철, 저보다 5살 많았고 말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너 같은 여자는 내가 지켜줄게.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켰습니다. 그땐 몰랐죠. 그 말이 제 인생을 묶어버릴 사슬이 될 줄은요.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동네 교회에서 친구 몇 명과 가족만 불렀죠. 그날 기철 씨는 평생 너 올리지 않을게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약속은 딱 2년 같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퇴근 후 술을 마시고 들어와선 밥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릇을 던졌습니다. 이게 밥이야? 돼지 사료지. 당신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입 다물어. 너 같은 여자는 말을 하면 안 돼. 그 말과 함께 날아온 손바닥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날 이후 폭력은 생활이 되었습니다. 저는 밥을 데우면서 눈치를 받고 양말을 개면서 한숨을 삼켰고 거울을 볼 때마다 멍이 든 제 얼굴보다 오늘은 덜 맞았으니까 괜찮다며 위로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버지를 미워했고 딸 지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고등학생이던 어느 날 기철 씨는 술에 취해 식탁 위 그릇을 쥐어 던졌습니다. 그릇이 깨지며 튄 파편이 지연이의 손을 베었죠. 피가 흘렀고 민수가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그만해요. 왜 자꾸 엄마를 때려요? 이놈이 지금 아비한테 대드는 거야? 그는 아들을 발로 찼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그들을 막았죠. 당신, 제발 애들 앞에서는. 닥쳐.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여편네로서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 그날 밤 아들은 울며 방을 나갔습니다. 엄마, 난 당신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저를 멀리했습니다. 결국 대학 졸업 후 캐나다로 떠나며 말했어요. 엄마, 나 연락하지 마. 당신 보면 답답해. 딸은 더 조용했습니다. 늘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결혼하던 날에도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엄마, 이혼해요. 제발이요. 그 사람 옆에 있지 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괜찮아. 내 아버지도 나름 힘든 게 있겠지. 딸은 울었고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웃들은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있는 게 낫지. 여자가 혼자 살면 더 힘들어. 그 말들이 저를 묶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라 했지만 하나님은 제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참는 법만 배웠습니다. 참는 게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참는 게 살아남는 게 아니구나. 그냥 죽지 않고 버티는 거였구나. 남편은 회사가 잘 풀리자 더 교만해졌습니다. 이 집은 다 내 돈으로 샀어. 넌 그냥 밥하고 빨래나 하면서 살아. 그는 집 밖에선 신사였지만 문만 닫히면 괴물이 됐습니다.
너 같은 년은 세상에 나와봤자 쓰레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식탁에 남은 술병을 치웠죠. 그게 제 평화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30주년을 맞던 해 겨울, 기철 씨가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붓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 어떤 폭언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여보, 여보. 처음엔 놀랐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를 부르며 손을 떨던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하늘이 내게 기회를 주는구나.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왼쪽 팔다리가 마비됐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가족 중 누가 돌보실 수 있나요? 아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딸은 그 사람 곁엔 가고 싶지 않아요. 라며 끊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 저뿐이었습니다. 부인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눈을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그 사람의 손에 맞으며 살던 제가 이제는 그 사람을 먹이고 씻겨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날 밤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저는 그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그 손이 예전엔 제 얼굴을 때리던 손이었죠. 이제는 아무 힘도 없는 말라버린 손이었습니다. 당신 이제 내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말을 속삭였을 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속으로 되뇌었죠. 이제 시작이야. 남편이 쓰러진 지 어느덧 3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더듬으며 겨우 물조 정도만 할 수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물도 못 따라 라며 잔소리했겠지만 이젠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죽을 끓여서 먹였고 목욕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헌신적인 아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이 보는 눈앞에서의 모습일 뿐이었어요. 밤이 되면 저는 병실 커튼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말했죠. 당신 기억나요? 내가 밥 식었다고 맞았던 날. 그때 당신 젓가락으로 그릇을 던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죠. 이젠 밥이 아무리 식어도 당신은 던질 수 없네요. 그날 이후 제 복수는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이 병문안을 오면 저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요즘은 병원비가 감당이 안 돼요. 예전에 남편이 친구분들 빚 대신 갚아주셨다던데 혹시 그거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돌아갔고 며칠 뒤부터 남편의 친구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장롱 속을 뒤졌습니다. 그 안엔 세금도 신고 안 된 통장과 봉투가 여러 개 있었죠. 그 중엔 이 사람의 두 얼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 이름 모텔 영수증, 그리고 제 이름이 아닌 사람에게 보낸 송금 내역들. 사랑해. 다음엔 제주도 가자. 저는 그걸 가만히 찢었습니다. 조각이 천천히 떨어질 때 내 마음속 한 구석도 같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영수증들을 보여줬습니다. 당신 기억나요? 이 여자랑 찍은 사진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입은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변명도 못하겠네요. 그때 당신이 내게 그랬죠? 넌 말이 많아. 그래요. 이젠 제가 말하고 당신은 듣기만 하세요. 남편은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눈물이었어요.
30년 동안 그 사람의 눈에서는 분노와 비난밖에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인간의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소식 들었어요. 그 사람 이제 정신 좀 차렸겠네요? 그래, 차리긴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엄마, 복수하세요. 평생 맞고 살았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지연아, 복수라는 게 말처럼 통쾌한 게 아니야. 그냥 허무해. 그 사람은 이미 벌을 받고 있어.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전 아직도 그 사람 용서 못해요. 그래도 괜찮아. 넌 내 인생을 살아. 그 대화가 끝나고 나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실 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했어.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기까지 30해가 걸렸네요.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다시요? 이제야 그 말을 하세요? 내가 됐어요. 이제 그런 말 필요 없어요. 나는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수는 폭발이 아니라 천천히 식어가는 얼음처럼 조용하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전보다 말이 조금 늘었습니다. 물 주세요. 고마워요.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을 건네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야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들을 되돌려주는구나. 그날 밤 병원 청소 아주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따님이신가요? 정성껏 돌보시네요. 아니요. 그냥 그 사람 아내예요. 그 말이 그렇게 낯설고 또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남편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왼손마저 움직이지 않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천장은 내가 30년 동안 바라보던 천장과 같았을까요? 하루는 문득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천장에 뭐가 보여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기이하게도 그를 미워하지 못했습니다. 미움이란 건 힘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수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도 편히 사세요. 그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 속엔 공포도 후회도 조금의 안도도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늘고 눈밑이 꺼졌지만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구나.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거. 남편이 쓰러진 지 1년이 다 되어가던 봄, 나는 처음으로 병실에 꽃을 가져갔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누가 보면 장례식장에 가져갈 꽃 같다고 했겠죠. 하지만 나에겐 새 출발의 의미였어요. 그날은 유난히 병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거의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눈으로만 나를 따라봤습니다. 그 눈동자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진 인간의 눈빛이었어요. 기철 씨, 오늘은 꼭 가져왔어요. 국화예요. 깨끗해서 좋아요. 나는 꽃을 물병에 꽂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뭐려?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 말에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심장이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뛰어다니고 간호사들이 오가는데 그 소리들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 각오하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장례식장엔 딸 지연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 아빠가 남긴 편지 이거요. 그녀는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영수가 나는 죽기 전까지도 내 얼굴을 보면서 두려웠다. 내 눈 속에 내가 만든 지옥이 있었으니까. 너한텐 미안하다는 말로 다 갚을 수 없겠지. 그래도 부탁 하나만 할게. 우리 지연이 지켜줘. 그 애는 나한테 상처만 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진심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연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병원에서 그랬어요. 너희 엄마는 평생 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우리를 지키느라 얼마나 버텼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어릴 땐 왜 도망치지 않았나 미웠는데 이제는 알아요. 엄마는 끝까지 우리 곁을 지킨 거였어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30해를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서 또 하나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지연아, 나는 내게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었다. 너를 사랑했지만 표현할 줄 몰랐다. 엄마는 세상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닮아라.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거야. 나는 편지를 접으며 속삭였습니다. 기철 씨, 이제야 인간이 됐네요. 며칠 후 딸과 함께 납골당에 갔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나는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원망할게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지만 그래도 나한텐 한 가지 가르침을 줬어요. 사람은 절대 남의 인생 위에 서면 안 된다는 거. 지연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해져요. 그래야지. 그날 이후 나는 병원을 그만두고 시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복지센터에 봉사를 나갔습니다. 거기엔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폭언에 시달린 아내, 버림받은 어르신, 자식에게 외면당한 노부부. 나는 그들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살아야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나를 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여름날, 딸 지연이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웬 선물이야? 사진기요. 이제 엄마가 웃는 얼굴 많이 찍으려고요. 나는 웃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인생을 찍어야죠. 남이 아니라 엄마 자신의 인생을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오랜만에 별을 봤습니다. 눈을 감으니 젊은 시절의 내가 보였습니다. 그때의 나는 늘 겁에 질려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단단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할머니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고했어, 영수가. 나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이제 나는 나만의 천국을 만들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마치는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씁니다.